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엄습해 왔습니다. 12월 초까지는 사실 좀 포근한 편이었죠. 자, 이제 본 겨울로 접어들었고요. 이런 계절에 좀 따뜻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자, 12월 들어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런데도 이번 주 확진 추이가 중요한데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도대체 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그 가족에게까지 해코지를 하는 이상 심리도 이해가 안 되지만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졌는데 지켜주지 못하는 시스템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공권력의 보호가 개인 범죄자에게 이렇게 늘 뚫리면 큰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왜 개선되지 않고 사건들이 이어지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선은 86일 남았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치로 개선되기를 요청드려 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대선까지 86일 남은 상황에서 정태근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 정무대응 실장과 대선 판도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그리고 국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 선곡 능력에 늘 감탄하고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나오시는 날이지만 사정상 오창석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잘 보냈습니다 하는데 이 오평론가님 눈에 초점이 없어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주말 그거예요. 내내. 오늘 첫 번째 이슈가 무엇보다 지금 오늘 오전 9시 반에 5,800명대. 네. 지난 0시 기준 어제 하루 확진자인데 일요일 확진으로는 또다시 최다 수치를 경신했더라고요. 자,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데 네. 지난주에도 적용됐었는데 뭐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적용은 됐지만 계도 기간이었어요. 계도 기간. 그래서 뭐 적발을 하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부터는 이걸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내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진 건데요. 네. 만약에 이걸 어긴 이용자, 그다음에 방역 패스 적용을 안 한 그런 운영자 함께 처벌을 받는데 과태료 10만 원을 이용자가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확인하지 않고 음성 확인서나 아니면 접종 증명서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그런 운영자는 처음에 1회 적발은 150만 원 과태료, 그다음에 10일 영업 정지를 받고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 영업 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서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증가하다가 4차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중요해 보이고 사실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식당이나 카페 그동안 들어갔을 때는 그냥 전화로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08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걸 했었는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 14일이 경과됐다는 그게 떠야 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늘 하듯이 QR코드. 이 QR코드를 좀 보여주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스티커나 이런 아니면 그 접종 증명서 같은 걸 가지고 가야 코브라 돼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들어오기 직전에 대기실에서 제가 오창석 평론가님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인상 깊었던 게 네. 이 젊으니까 얀센을 맞으셨더라고요. 네네. 그죠. 오늘 막 예비군 티오죠. 그래서 이제 부스터샷 네네. 지금 신청하신 거죠. 저는 이제 막 이 했어요.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에 네. 자녀 백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자녀 백신을 내가 있는 위치 중심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방역당국에서 부스터샷이 아닌 3차 접종이라고 표현을 쓰자고 했으니 3차 접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곧바로 확인하셔서 맞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처음에 저희가 백신을 맞기 시작했을 때는 자녀 백신 구하기 참 힘들다, 하늘의 별 따기다, 안 나온다라고 했지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이 여의도 인근에만 3개의 병원에서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고 다른 지역구로 옮겨서 그러니까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 이제 병원들이 나오는데 네. 그 해당 지역에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백신이 없어서 못 맞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조금 뭐 아팠던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나와 또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네. 때문에 추가 접종을 좀 맞아주셨으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1차 접종이 83.7%고요. 2차 접종 그러니까 완료 접종자는 81.2%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제가 지금 주간 추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11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12월 첫째 주까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나오는데요. 11월 둘째 주에는 10만 명당 29.58명, 네. 약 30명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1월 셋째 주에는 37.17명으로 급증합니다. 많이 올랐네요. 11월 넷째 주에는 10명이 늘어서 47.57명. 그리고 12월 첫째 주는 12명이 늘어서 59.7명입니다. 이게 주별로 증가 추이가 네. 쭉쭉 올라가는군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고 방역 당국이 그리고 이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이미 82.6%. 그러니까 현장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80%만 넘더라도 사실상 모든 의료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환자 병상률이라든지 뭐 가동률이라든지 이것이 당분간은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진짜 숫자는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포함이 아닌 수요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 수요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이제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주말에 이제 추위의 끝물이고 그리고 모레 수요일부터 이 평일에 좀 평균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정기석 교수를 인터뷰했을 때 다음 주 수요일 수치를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한번 내일 모레 수치를 잘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오창석 평론가가 말씀해 주신 백신 접종, 추가 접종 중요한 것이 고령자는 이제 맞은 지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면역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필요하고 지금 10대 접종도 중요한데 지금 요즘에 학부모들이 특히 이제 고등학교 이상은 많이들 접종했더라고요. 근데 초중고등학교의 자녀를 맞추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좀 확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소아청소년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완전 책임제를 촉구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이걸 보면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지원과 보상을 해야 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구라도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있다면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하고 당에서 주도해서 정부와 협의해 주길 요청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가 왜 청소년 접종이 필요한지 좀 설명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해소하는 과정 등이 좀 부족했다라고 정부는 비판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이 좀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부족한 면들을 좀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또 국민의힘 후보는 마찬가지로 SNS에 글을 남겼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이 실패한 거 아니냐 사과하라 이런 주제에 또 이제 공세를 펴고 있어요. 네, 뭐 충분히 야당 후보로서는 할 수 있는 공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화살표를 돌리면 결국은 내부는 잘하고 있었나라는 비판에 곧바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시는 영업제한 시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영업제한 시간을 풀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신호를 줬던 것은 서울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거 네. 지표상으로 드러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 사과한다면은 가장 먼저 신호를 줬었던 오세훈 시장도 같이 나와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야당에서 공세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책임이 대통령 하나에게만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저는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 반응을 따지기 전에 국가가 바로 책임져야 된다는 요 메시지를 좀 강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 환자가 발생해서 심지어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까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결국은 다시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손실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손실보상제가 몇십 조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한 사람당 어떠한 이상 반응이라도 있더라면 그 병원비를 모두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할 때까지 주겠다는 사인을 명확하게 하고 실제로 실천해야만 네. 사람들이 믿고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부분을 빠르게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또 50조 윤석열 후보, 100조 이야기한 김종인 이 총괄 네. 선대위원장 이걸 받겠다라고 얘기한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 그런데 이제 이 정부와 논의하라. 우리는 이제 집권 후의 이야기다. 이런 공방이 오가고 있어서 이따가 이제 대선 상황 분석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잠깐 다뤄보죠. 주말 사이에 이 이재명 여당 민주당 후보는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을 또 메타버스로 탐방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논란이 빚어져서 박 기자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취재 따라 가셨었죠? 그렇습니다. 예, 잠깐 다녀왔는데요. 이게 주말에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여기 이 한국전쟁 당시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그 곳입니다. 우리 국군이 인민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그 전선을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그 현장인데요.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보수 진영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줄줄이 열거했어요. 네.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삼저 후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 범죄다. 그래서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6.25 당시 행적과 이 보도연맹 학살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 지도자가 할 짓인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이분이 딱 한 게 제가 볼 때 칭찬받을 게 있다. 바로 농지를 개혁한 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민주주의 파괴, 불법 정치의 명백한 과오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을 산업화를 통해 경제 대국으로 만든 공이 있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서까지 밟으며 조롱했던 이재명 후보 맞냐? 눈을 의심케 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하려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실 것 같다. 이런 네. 뭐 비판까지 넣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당의 반응이 나와서 어제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후보 뭐라고 했냐면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회가 불합리함에 빠져들게 된다. 흑백 논리를 경계하면서요. 전 씨가 결론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인물이지만 어쨌든 뭐 경제 성장한 것도 사실 아니냐 이런 취지의 또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일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네. 이제 뭐 개사과 논란을 거쳐서 결국 이제 광주에 가서 사과까지 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자 군사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국민들의 이제 입장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앞부분에서 경제를 잘 관리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공과가 있다. 뒤에 이제 중대범죄 때문에 종용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가 다르고 뭐가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윤석열 후보는 부산 해운대에서 이제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 딱 요런 표현을 썼거든요. 전문가에게 맡겨놨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사도 잘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뭐 호남 분들도 인정한다라는 뭐 붙이지 않아도 될 말을 붙였죠. 그래서 이때 전두환을 찬양하는 것이냐, 옹호하는 것이냐.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옹호하는 건 아니고 뭐라고 옹호성 발언이라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두환이 3조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이라는 것은 전두환이 주체가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전두환이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3조 호황이 있었다. 그 덕을 봤다라고 하면은 이게 전두환의 공이 안 될 수 있는데 네. 전두환이 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주체로 예, 들어갔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3자로 그러니까 한 발짝 떨어져 보이면 국민들 앞에서는 윤석열 발언이 A고 이재명 발언이 A-1 정도 되는 건가?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느껴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억울하다 얘기하지만 중도가 바라보기에는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네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오해성이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두환에 대해서 굳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과 과를 나눠서 굳이 TK에 내려갔다고 공을 굳이 하나라도 찝어내려고 하는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똑같이 쿠데타였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권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18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18년 동안 분명히 경제성 지표가 나아졌다는 이 지표는 이 결과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산업화의 대부분 이게 집권 초기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과 집권 말기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아우토반을 보고 와서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경부고속도로. 야당의 김대중도 끝까지 반대했었던 걸 밀어붙였다.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네, 성공한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 결단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먹혀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두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누군가한테 맡겼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네. 받았던 거. 굳이 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대부분인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먹잇감이고 이 상황에서 가장 아주 아무런 마음의 부채감 없이 비판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네.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정의당 대표로서는. 네네. 왜냐면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비판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제 센 비판이긴 한데 이러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시겠소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건 아마 아무도 네.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여야 후보가 결정돼 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뭐 앞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떤 기념비적인 장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보고 국민들이 다음 투표를 선택하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뭐 합천을 가는 것도 아닌데 네. 이게 한 거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모든 대선 후보가 어떤 지역을 돌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런 메시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과거의 이야기보다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거는 사과하거나 물러설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아까 박 기자님이 얘기한 걸 보면 네. 그냥 이제 흑백 논리나 이분법으로가 아니라 공과에서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야 합리적인 이제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에 또 응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대구 경북 일정을 쭉 보면 계속 강조했던 게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거 이런 걸 강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당이나 어떤 정치 세력 때문에 투표하거나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을 우리 고장을 발전시킬 사람이 누구냐, 누가 더 유능하냐, 네. 누가 더 경제 발전 잘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항상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 하에서 예. 이런 여러 가지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교통 정보를 저희가 듣고 와서 이제 야당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에서는 교통량이 적을 시간대이고요. 또 서울 시내에서는 사고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으로 동호대교를 지나서 1차로에 사고가 났고요. 뒤따르는 차량들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사고 지점 조심히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가는 길로는 월계 1교를 지나 상계교까지 작업의 영향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송내를 중심으로만 양방향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에서 짧게 정체고요.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도 답답한 흐름입니다. 반대편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동탄에서 오산 쪽으로 느리게 이동을 하고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차량터널 통과하는 데만 잠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제 나흘의 일정입니다. 지난 주말을 거쳐서 오늘까지 이 대구 경북 어찌 보면 이제 보수층의 이제 지지가 높은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행보를 하고 있고 오늘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자, 한편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지금 주말에 강원으로 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속초, 이 강릉 등등 속초, 춘천 등등 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그 강원도 1박 지역을 2일. 돌면서 네. 지역 민심을 들었습니다. 특히 그저께 보면은 강원도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를 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 현장 한 20분 정도만 진행하면서 현안 보고와 건의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정책 공약에 반영하고 향후 집권 시에 다 면밀하게 챙기도 하겠다. 이런 짧은 말만 남긴 다음에 참석자들과 함께 모여서 사진 촬영하고 그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돌이켜 보면 상당히 짧았고, 그다음에 이 참석한 이 번영 회장들의 얘기도 듣지 않았고,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윤 후보 일행이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자 참석자 한 명이 잠깐만 앉아가지고 대화를 좀 주고받고 해야지. 라며 간담회 구성에 대한 항의를 좀 했고요. 네. 현안을 잠깐 듣고 가야지라고 또 거듭 항의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이양수 수석 대변인 시간이 좀 그렇다라고 양해를 구했고요. 곁에 있던 윤 후보도 별다른 반응 없이 일행과 함께 간담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네네. 결국 이렇게 윤 후보는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에 있던 일부 참석 인원들이 이럴 거면은 왜 불렀냐. 순서를 바꿔서 얘기를 처음부터 한마디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좀 분노스러운 모습을 보였고요. 또 장난치는 거냐 사진 찍으러 왔냐 이런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요. 자, 윤 후보 측 국민의힘 쪽은 애초에 20분 정도가 예정돼 있던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서 이제 긴 시간이 예정돼 있었는데 줄인 게 아니라 네. 이제 일정상 예정된 시간을 소화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참석자들이 17개 강원도 내 시군 번영회장이니까 네. 거리상으로 보면 한 2시간 거리를 달려온 이제 참석자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은 제목은 간담회니까 간담회라면 좀 이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게 하는 게 일상적인데. 있죠. 자, 이 장면은 이제 오평론가님 어떻게 좀 해석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영상이 돌았을 때는 사진만 찍고 바로 나가는 모습이 많이 돌았습니다. 네네. 주말 내내.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10분이었는데 20분으로 늘렸고 총 체류 시간은 25분이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이 나왔는데 만약에 10분짜리가 원래 진짜 잡혀 있었다면 간담회가 아니라 사진 촬영회라고 표현을 했어야죠. 사진 촬영회. 왜냐하면 10분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네. 저도 지역구에 출마를 해봤지만 모두 발언하거나 네. 현장에 온 사람이 누군가가 축사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네. 한다고 하면 10분 됩니다. 그렇죠. 10분에 딱 시작할 수 있는 행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없고요. 맞아요. 국가 행사처럼 철저히 시간을 통제하지 않는 행사라면은 지역의 행사들은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기본 5분 10분 늦게 시작하고 또 이제 축사가 늘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죠. 10분도 짧았고 20분도 짧았는데 이거는 번영회장의 이제 어떻게 보면 착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네네. 어쨌든 멀리서 온 사람들은 한마디라도 던지고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꿔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번영회 회장이 번영에 참여한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았다 한들 대통령 후보라면 네. 해당 지역을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누군가 따라와서 얘기를 좀 들으라고 하면 사실 멈춰서 그 사람 얘기라도 들었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 한 표 한 표가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지만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다급하니까 선생님 말씀이라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한테 어떤 거 해주고 싶습니까? 그걸 얘기 듣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꼭 하겠습니다라고 멘트를 했었다면 사실 이 분위기는 완전히 반대의 양상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훨씬 더 대통령 후보로서의 멋진 모습이었다. 시간착오가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능숙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원래 20분이었기 때문에 20분 하고 그냥 갔다. 사실 총 체류 기간 5분 더 있었던 25분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요. 자,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훨씬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다. 이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되는데 그 부분이 또 좀 잘 안 되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단점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제 이 시민들과의 네. 만남에
태도 변화가 있을까 지켜봐야죠. 후보가 바빠서 먼저 간다면 네. 다른 이 정책을 맡은 선대위 사람이나 누가 누구라도. 남아서 네네. 그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메모하거나 다 듣고 가는 시간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그게 좀 있겠네요. 아쉽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18군데에서 온 이 번영회장들 정말 멀리서 왔잖아요. 네. 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이 내비로 찍어가지고 네. 몇 시간 걸려서 왔는지 춘천까지 네네네. 그것도 보여주는 화면도 올라왔던데 아유, 이게 개괄령 령이 있기 때문에 태백산맥 때문에 영동에서 같은 오신 강원도가 영동 영서가 많이 달라요. 힘드실 네. 것 같았는데 그런 걸 좀 통해서 우리 선대위에서 윤석열 선대위에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구나 들으려고 왔구나 이거 좀 그 느낌을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박 기자님 지금 이제 언론, 미디어, 매체에 계시니까 요런 또 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봤어요. 뭐냐면 이제 그 지역마다 다 유력지, 유력 신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근데 이제 이게 강원도니까 강원일보, 또 강원도민일보 이런 신문들이 강원도에서 유력한 신문들인데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번영의 간담회 관련한 기사가 네. 제목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강원일보가 이 현장을 취재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일부 회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소란이 벌어졌다. 일부 회원들은 후보가 사진만 찍으러 왔느냐, 폐광 지역 인구 소멸 위기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듣지 않고 가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네네.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보도 당시에는 사진 찍으려고 왔냐, 강원 18개 시군 번영의 소란. 이게 제목이었어요. 헤드라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제목만 보면 윤석열 후보의 뭐 잘못된 이런 점들을 좀 부각시킨 게 아니냐 문제가 있었구나. 네, 생각이 드는 제목인데요. 그 이후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윤 후보 강원 번영의 요청 적극 반영 일부 소란도 네.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뭐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이 요청을 반영했는데 완전히 취지가 정반대인데요. 네. 자체가. 일부 소란도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제목만 보면은 좀 다른 내용으로 네네. 느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됐었고 지금 제목은 뭐냐면 네. 윤석열 후보 강원도 번영회장단 간담회 진행 시간 놓고 소란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 번째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이 누리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이게 제목이 바뀌었을까? 외압에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강원일보의 입장은 뭐냐면 이거는 추가 취재로 확인된 사실만 반영했을 뿐 외압에 의한 결과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취재 기자가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 나간 다음에 벌어진 소란을 바로 기사를 올렸는데 네. 1시간 뒤에 뭐 국민의힘이나 번영회 측이 이 기사를 보고 실제로 20분만 참석하고 협의가 됐다. 그리고 25분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오고 상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첫 번째 제목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목을 바꿨다. 그래서 계속 수정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외압은 했습니다. 아니다. 네, 외압은 아니라고 근데 얘기하고 이걸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틀째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힘 지금 대변인들이 계속 관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헤드라인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가장 중요하긴 하고 그 헤드라인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민심도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제가 앞서 길게 설명했듯이 어쨌든 대통령 후보로서의 조금 더 배려 깊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소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행사장에 왔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민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대선 후보도 아니고 번영의 연합회장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한 민심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헤드라인이 수정됐다는 것은 사실은 좀 의아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소란이다 사진 찍으러 왔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강원도의 외손자가 강원도를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찾아갔는데 결국은 이 헤드라인으로 이제 버릇없는 외손자라는 얘기가 인터넷으로 막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긴 한데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억울해할 것도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뭐 헤드라인이 바뀐 거는 저는 외압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바뀐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럽다. 네. 자, 그래 아까 뭐 저 오평론가가 좋은 안을 냈네요. 제가 보기엔 후보는 일정이 있으니까 뭐 얼굴 모습 보이고 인사말 정도 하고 기념 촬영하고 일정상 움직입니다 하면 그걸 설명하고 대신 우리 캠프 우리 선대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뭐 이 지역구의 이제 국회의원이 이양수 의원이거든요. 강원도. 혹은 또 다른 수석 네, 대변인이기도 한데 다른 책임 있는 분이 그 자리에서 간담회를 30분이라도 진행했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다. 멀리서 오셨는데 한마디는 하고 더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인사말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이제 그 자리에 없으면 저희가 반드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서비스 정도가 필요했겠죠. 자, 다음 이슈입니다. 이게 야당 이슈인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 지금 이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이야기 내놓은 바가 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또 100조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추경을 놓고 후보와 총괄선대위원장 간에 이견이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50조 원 추경 추진 여기에 대해서 좀 속도감을 강조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일 강릉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와 자영업자들 살리려면 신속하게 많은 금액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50조 원의 재원을 만드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행정부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어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경을 빨리 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생각은 좀 달랐는데요. 지난 10일 얘기를 들어보면 추경 관련된 내용 이건 현직 대통령 소관이지 대통령 후보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 못을 박았고 오늘 이 당 선대위 회의에서도 예산 운영과 관련해선 현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염려하고 있냐면 대선 전에 추경이 편성돼서 집행이 이뤄진다면 대선에서 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윤 후보가 여당의 추경 동참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에 좀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워낙 그 큰 배이다 보니까 또 네. 이제 주요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간혹 발생하는 일인데 후보는 빠르게 추경을 하는 게 좋다. 야당도 반대 안 한다.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장이라고 지난번에 한국님이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선주와 선장이 다르다. 네. 제가 다른 데서 그거 써먹었어요. 비유가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서로 좀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 보니까 김병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은 네. 이 후보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윤 후보를 거들었고 그렇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김종인 총괄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또 이제 두둔을 해서 이게 입장이 갈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것이 진심인지 잘 모르는 네. 상황에서 진심은 그 해당 당사자만 알고 있고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해서 국민들을 조금 하루빨리 좀 편하게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달한 것 같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마음속에는 진짜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현 정권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네. 이 효과가 우리가 아무리 먼저 얘기했어도 반감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유석 당대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묘하게 윤석열 후보가 데려왔던 김병준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말을 따르고 예전부터 김종인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준석 당대표는 그대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말을 따르는 모습이 보여서 묘한 당내 구도가 그냥 그대로 재현됐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뭔가 이제 조율이 돼야 되겠죠. 네.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지 한번 내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분의 디저트송 선정을 매일 저는 보면서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47님, 이제 날도 추워지고 했는데 정치권 뉴스 듣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고 연말 느낌이 너무 안 나네요. 이렇게 약간 짜증을 내시는 느낌.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들으면서 기분 전환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이 아이유의 노래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Yeah, girl. You should know that. That my heart beats like.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think that I found you. 쿵쿵 가슴이 왜 이렇게 가뿐히 예 꾹꾹 참아도 자꾸 그 생각이 나잖아. Oh you I love you and I know you love me too. 네가 내게 불러준 you are my boo. 아직 꿈만 같아 마치 선물 같아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3년차 직장인 서정익입니다. 저의 아침은 팀원들과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는 일로 시작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저의 제안에 팀원들이 기꺼이 동참한 것인데요. 처음엔 세척이 귀찮다며 투덜대던 과장님도 그동안 우리가 줄인 플라스틱 컵이 무려 1000개나 된다는 사실에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커피값도 할인되니까 지갑에게도 지구에게도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갈수록 새로운 용어가 많이 생겨나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외국어나 외래어로 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말 다듬기 작업으로 정리한 몇 가지 표현을 소개합니다. 먼저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기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하거나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매체 이해력으로 다듬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 매체 이해력은 정보 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든지 직접 정보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됐지요. 이와 같이 각 개인이 하나의 매체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마이크로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 매체로 다듬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뉴스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지요. 흔히 이를 가리켜서 팩트 체크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사실 확인으로 다듬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아니지만 제가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고요. 지금 한낮인데도 공기가 차가워서 서울 등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은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광주 5도, 대구 6도, 강릉, 부산, 제주 8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 정도 낮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내일부터 빠르게 풀리겠습니다. 내일 남서쪽에서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아침에 철원이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 서울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다시 영상으로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하지만 주 후반에 다시 추위가 찾아오면서 이번 주는 기온의 변화가 무척 크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 제주 산지에는 눈이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5도, 습도는 3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더 악화할 경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이 늘면서 지난주 서울 지역 사망자의 40%가 접종 완료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입원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확충합니다. 손영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부터 20일까지 6곳 821개 병상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늘 오전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출범한 지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현재 여야 후보의 지지율은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의 정태근 정무대응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저는 뭐 오래 배워왔기 때문에 네. 의원님이 더 익숙한데 예. 오늘은 실장님으로 호칭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선대위 딱 일주일 됐는데 숨가쁜 일주일이에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 사이에서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선거대책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도 합류를 하셨고 예. 거기에 이어서 이제 뭐 민주당에 있었던 금태섭 의원 특히 이제 현역 의원 중에서 이용호 의원이 합류를 네,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외연도 확대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세력이 모인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난 주말에는 이제 민주당 전 대표이신 김한길 대표께서 네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제 뭔가 그 지지율이 하락해 가는 거 아니었는가 예. 이런 흐름들을 완전히 차단을 하고 네네. 이제는 뭔가 이제 반전을 해서 상승 기수로 가는 예. 그런 한 주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좀 한 주 동안 그렇죠. 지금 출범식이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금요일까지 상황을 보면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안도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그 금요일 저녁에 전격 합류를 선언하면서 출범식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일종의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기대는 히딩크 감독처럼 김종인 매직이 통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큰 관심사예요. 그럼 정 실장님이 보시는 김종인 매직의 핵심은 뭘까요? 김종인 매직 이전에요. 뭐 히딩크 감독이 있어도 볼은 박지성 선수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말씀이세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들은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때는 사실은 후보의 역할이 한 90% 됩니다. 네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 후보한테 표를 줄 때 후보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정말 신뢰할 만하고 국민적 요구를 풀어갈 수 있는가라는 모습들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선 때에 우리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분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저는 이제 뭐 매직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생각을 하실 때 이념이나 관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는 항상 초점이 국민이 요구하는 지금 절박한 과제가 뭔가 이걸 생각하고 있고 네. 세 번째로는 정치라는 게 말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국민들한테 와닿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 네. 뭔가 정책적이고 뭐 이렇게 실질적인 구현이 되는가,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네 가지 측면에 있어서 지금 정치권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검증되고 신뢰된 거 아닌가, 신뢰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상당한 또 카리스마를 포함해서 네. 좀 선대위를 잘 정리해 나가시면 이번에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매직이 아니다. 신비가 아니고 검증된 정치의 달인으로서의 역량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자, 여론조사 지금 보면 계속 초박빙이다, 초접전이다, 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한때는 좀 이제 리드하다가 지금은 이제 격차가 좁혀진 양상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발족하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이제 하락 보합세였던 것이 분명하고 네네. 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이제 반전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던 건 분명한데 지난주 중반부터 오늘 나온 조사를 보면 뭐 박빙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격차를 조금 벌릴 수 있는 벌려가는 그런 과정들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그 윤석열 선대위가 지금 이제 계속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아직은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실제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퍼센테이지는 거의 50% 중반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한 40% 안팎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15%를 어떻게 확실히 가져올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정권 교체 세력들을 얼마큼 넓힐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를 특히 이제 해를 넘어가면서 제가 봤을 때 과거 대선처럼 뭐 3개월 전보다는 1월 초에 신년에 나오는 여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제 이것들을 해나가면서 한편에 있어서는 그 세력들을 최대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죠. 자, 연말연시의 주요 과제를 또 이제 꼽아주셨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가 변수가 되겠는가 이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시작 때부터 보면 본선부터 대장동 대 뭐 고발사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또 양상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난주 뉴스입니다만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의 사망. 이건 뭐 여야 모두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명복을 빈다. 이런 메시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대장동 의혹이 다시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을 했어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특검하자. 근데 이제 손가락은 상대를 지목하고 있는데 자, 특검 논의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정말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조차도 특검을 거부하는 세력이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그간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를 들면 부산저축은행이 됐던 50억 클럽이 됐던 뭐 다 포함해서 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받겠다.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협상에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그 전에 이제 특검 법안을 냈는데 네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그러면 뭐 부산저축은행이든 뭐든 다 넣어가지고 하는 법안을 아마 다시 제출하게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럼에도 만약에 특검이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후보 얘기 민주당을 바라볼 때 후보 얘기하고 실제 당의 생각은 다른 거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후보가 실제 속내는 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네. 저는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지금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이제 100조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안 이 제안이 있었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장 연말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 했는데 국민의힘 선대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좀 견해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뉴스에서도 좀 다뤘거든요. 윤석열 후보께서 훨씬 더 절박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 네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럼 그게 편성이 될 때 어찌 돼야 되는가라는 측면을 실현성 문제와 관련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률에 따르면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의 의결할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면 일단 정부의 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50조라고 할 때 대략 올해 그 내년 예산이 608조 원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8%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고 100조 그러면 한 15% 정도 그렇죠.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 전체를 국채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출 중에서 일정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지금 그 국채가 대략 600조에서 올해 대략 한 1070조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한 300조 늘은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걸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 거고 그런데 사실은 한 세출 조정을 만약에 7, 8%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그것을 실제로 긴급 재정명령에 준하는 정도의 의지를 보여줘야 세출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부가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새로 된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보께서 이제 그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재부에서 대통령께서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고 그럼 기재부에서 지금 일단 편성을 실제로 할 거냐 말 거냐. 정부 쪽에서. 그것만 확인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협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더군다나 지금 이제 5차 대유행이 가면서 저도 지금 연말에 약속들이 많이 취소되고 있고 식당에 가보면 지난 금요일 날에도 보니까는 몇 테이블 없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면 이게 작년 4차 대유행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벌써 1년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지금 편성된 예산이 대략 지금 뭐 중기부 예산만 따지면 한 2조 2천억 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봐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좀 추려볼게요. 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노재승 씨 지난주에 사퇴했고요. 그 전에 이제 김성태 전 의원 또 함익병 원장의 이제 철회. 그래서 이제 인재 영입을 하다 보니 민주당 국민의힘 경쟁 과정에서 양쪽 다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국민의힘 쪽만 놓고 자 그럼 정 실장님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실패한 거 사실이죠.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선거 때 되면 그동안에 육성해온 인재보다도 네. 새로운 인재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니까 급하게 영입을 해오는데 사실은 정당이 뭐 정부처럼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나 권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욕심이 앞서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현재 시스템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저는 이런 정도도 한번 뭐 선대위에서 논의된 게 아니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민검증위원회 같은 걸 하나 사실은 당이든 선대위에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좋네요. 선대위에 직접 참여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제3자 중에 그런 업무를 해봤던 사람 중에 좀 인정할 만한 분들. 선거할 만한 분들 그런 있다? 분들을 모셔오고 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또 세평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검증단까지 이게 이제 이 선대위나 당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적 검증 시각 그런 시선 그런 절차를 한번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다음 차차기 대선에서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너무 급박하니까.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 여러 가지 논란 제기되고 민주당도 공세인데 자, 추미애 전 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커튼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 소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주장을 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또 뭐 손혜원 전 의원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말 저렇게 좀 유치한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고. 문제 제기 방식이 유치하다. 저는 오히려 그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소위 여성 인권을 얘기했던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역으로. 그리고 이제 후보 부인의 활동 문제는 뭐 아직 명료한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러면은 아마 활동을 하실 거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후보 부인 장모 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세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흘러왔던 것을 보면 그것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본인의 실수나 또는 과거에 잘못된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그 후보의 부인이나 장모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데 별로 바람직한 선거 전략이라고 안 보이고 실제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또 이제 국민들의 민심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해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정태근 정무대응실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를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톡 쏘는 사이다처럼 주간 이슈를 해설하는 시사계 피오나 봉준이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진봉 교수님 영희 시대를 외치고 제가 있는데 밀고 있습니다. 대선에 내보내지 그러셨어요. 자, 시사 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추워졌죠. 네, 오시는데 추워졌어요. 힘드셨죠. 추웠습니다. 여기는 추운 것보다 주차가 힘듭니다. KBS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없는 땅을 갑자기 들릴 수도 없고. 자, 이건 뭐 앞으로 봐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주간 이슈 먼데이 주말 사이 제일 크게 화제가 된 건 요건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시대 경제 성과는 인정. 이 발언이 화제였는데 논란이 된 발언을 듣고 와서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병존합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엇갈립니다. 그러나 이분이 딱 한 게 제가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바로 농지 개혁을 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존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흥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유능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무능하면 그냥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죄악입니다. 네, 국민이 맡긴 총칼로 생명을 해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전두환의 5.18 유혈 진압은 언급하면서도 자, 공과가 존재한다.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최 교수님.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선거 과정에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물론, 구도를 좀 인물론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정권 심판론, 정권 유지론 이 두 가지 구도로 보면 그게 정말 너무 세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서 지지율의 반등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뭐 지지율이 지금 박빙이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좀 치고 올라와서 우위를 선점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구도 자체를 인물론으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인물론으로 가면 본인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공과가 있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TK 지역의 본인이 고향도 TK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대통령마다 이제 실제 어떤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 전두환 씨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많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전두환 씨를 뭐 옹호하거나 그런 의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봐요. 네.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대통령들이 하는 일 중에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물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두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 같고 그것이 결국은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제 아무래도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 기념관 방문해서 지금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말처럼 본인이 이제 하고 싶어 한 말을 사실 이제 뒷말이겠죠. 네. 그 뒷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약간 대꾸를 이루는 과정 중에서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꼭 이 말이 적절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제 사실은 전두환 씨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얘기하지 않죠. 보통은 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실 어느 지역을 방문했다고 해서 또 그분에 대해서 갑자기 공을 막 얘기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썩 적절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진정성 있게 이 사람이 이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본다 이런 말은 또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최 교수님 말하는 것처럼 그 경제를 살리는 쪽에서 이제 치중을 맞춰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일전에 10월 달에 이제 이 5.18 민주묘지 방문했을 땐 전두환 비석을 밟고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후보의 실언 논란,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전두환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 5.18을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국민들도 많다. 그리고 또 인사는 잘했다. 전적으로 맡겼다. 이런 발언을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두 후보 얘기만 들으면 전두환 씨는 당장 국립묘지로 옮겨야겠네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 이야기를 혼자 했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의 정치는 잘했다. 경제는 뭐 그래도 성과다. 이게 좀 크게 다른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약간 이제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치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이제 독재는 정치 영역이잖아요. 경제 영역이 아니라. 네네네. 물론 뭐 경제도 독재의 산물이긴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분은 사실은 이제 본인이 국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느 성과를 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인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는 전혀 다르다고 봐요. 독재 자체가 정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권에 대한 정당성도 없었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그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5.18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국민의 가슴에 또 광주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건 정치인데 그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하면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본인과 같이 쿠데타 했던 사람들 중요한 요직에 다 앉혔잖아요. 수석에도 앉히고 장관에도 앉히고 그래가지고 본인의 독재를 계속 유지해왔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또 그렇게 했고 7년 집권했고 그렇게 집권을 하고 뭐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물론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굳이 했어야 했는가? 그런데 정치를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와 경제를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가 동일한 관점에서 얘기했다고 저는 보지 다르다. 않아요. 그건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부분은 노 변호사님도 공감하세요? 왜냐하면 워딩을 들어보면요. 네네. 삼저 호황을 맞아요. 잘 활용해서 네.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한 것 정도예요. 잘 관리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적극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이제 어부지리로 네네. 더 망가뜨리지 않는 정도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뭐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났다 이런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우리가 과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래요. 대신에 이제 그 대목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경제 성장의 성과를 또 인정하는 평가가 나왔는데 자 이재명 후보 말과 행동을 보면 일련의 흐름이 있어 보여요. 11일에는 대구, 경북 칠곡 안동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 13일에는 이제 전두환 씨의 공과 발언. 자, 그럼 이제 두 분 다 이거 아까 구도냐 인물이냐 전환점으로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전략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TK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20% 후반대를 얻으셨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 당선되기 위해서는 30% 정도 때는 받으면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TK 지역에서 제 말은 다른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있으니까 TK가 마의 30%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주당에서 지지를 받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중에 가장 유리한 상황이에요. 본인이 안동이 고향이잖아요. 출신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재명 후보의 특징은 실용주의적 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걸 보면 이념적인 부분을 많이 좀 벗어난 부분이 많아요. 민주당과 결을 좀 다르게 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위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도민이나 시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뭐든지 하겠다는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일정 부분 여기에 접목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TK 지역에서 출신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TK 출신이 많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은 TK 정서에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그게 전혀 본인의 캐릭터 맞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미 실용주의적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념 정도는 뭐 관계없다. 제가 이렇게 관계없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말씀을 이미 한 게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은 것은 난 국민이 원한다면 기꺼이 파퓰리스트가 되겠다. 파퓰리즘이나 공격하는데 나 그냥 대중주의자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셈이라서 그러니까 전략인데 이념적인 게 아니라 실사구시적인 전략이다. 근데 그거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나 진보 보수 다 떠나가지고 그 본인이 실사적인 측면에서 뭐 얘기하겠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 후보가 전부 다 본인들이 뭐 어떤 하나의 이념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겠다 이런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다 민생 경제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보는 포인트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막 좌클릭 우클릭 하다가 지금 중원에서 막 만나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법조인인 이제 우리 노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전략인데 이런 전략으로 또 해석하는 얘기가 있어서 자, 논란이 커질 거를 모를 리 없는 이재명 후보가 굳이 전두환 언급을 왜 했을까? 이걸 해석하다 보니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대장동 이슈가 지금 커지는 걸 좀 막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굳이 전두환 씨 얘기를 꺼낸다고 해서 이게 뭐 대장동 이슈가 확산되는 거를 뭐 막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건 특별하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대장동 이슈는 그냥 정면으로 가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대장동 이슈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까지 연결되는 고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포인트였는데 네, 맞아요. 윗선. 그동안 나오는 건 없었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유한기라고 하는 사람을 구속해서 뭔가 해보면 나오지 않겠냐.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14일 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지고 해보겠다는 건데 영장실질심사를 치는 과정도 사실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 황무성이라고 하는 전 사장. 그 사장을 내보내게 되는 과정에 시장이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찾아내는 과정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그걸로 영장을 못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욱하고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로 영장을 치기로 했어요. 그런 직권남용이니 배임이니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자, 그러면 뇌물 혐의로 이 사람을 구속한 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연결되어 있는 배임이나 직권남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수사하겠다. 별건으로 지금 조사한다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게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역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유한기란 사람을 구속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올까가 핵심이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해서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신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 끊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이제 나오죠.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면 승부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왔다? 나 억울하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끝까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특검 가라는 거예요. 특검 빨리 하자 이렇게 주장하죠. 저는 그래서 가라는 게 맞아요. 이게 대선 후보를 망가뜨리는 특검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못 가죠. 이제 3개월이 이제 안 남았으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렇지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건 나온다는 거고 이재명 후보 계속 나왔다는 얘기는 나 떳떳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선 후보 망가뜨리는 그건 아니라 한다면 당연히 더더군다나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정태근 실장 국민의힘 선대위 이제 인사가 나와서 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특검에 대한 입장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좀 미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법사위에 본인들이 안건 냈는데 우리는 특별법을 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특검법이라고 하는 거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재명 후보 관련된 것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문제론 이거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된 부분 여기 안 들어가 있죠. 50억 클럽이 그렇죠. 50억 클럽도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본인의 그 아버님 집 매매 관련해서 이 부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받아요 이거를? 그러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의할 때는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내용들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민주당은 지금 상설특검법을 좀 활용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냥 특검법 새로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열린 가운데 정말 그런 거 없이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테이블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자기들 관점에서 내놓고 이거 안 받는다고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국민의힘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특검이 진행되다가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물론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슈 자체는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슈가 다 안 나와 있어요. 특검하다 보면 뭐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대장동옥을 이슈화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계속 얘기하고 특검을 얘기하지만 본인들도 속으로는 야 이거 이러다가 괜히 뭐가 툭 튀어나와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앉아서 처음부터 논의해야 돼요. 특검을 상설 특검으로 할 거냐, 특검법 만들 거냐, 추천 단위나 시기나 이런 거 다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런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지 본인들이 내놓은 거 가지고 이거 논의 안 해주니까 문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정태근 윤 후보 측 아까 실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좋다. 우리 윤 후보가 다 받겠다고 했으니 부산저축은행 건, 50억 클럽 건 다 넣어서 우린 두 번째 특별법을 또 이제 내겠다 그랬어요. 민주당과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밀고 당기는 건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재명 후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이른바 마이크 셔틀 새로운 표현인데 마이크 셔틀이라는 게 이렇게 토스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상황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아까 이준석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발적인 그 청년 예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힘든 게 항상 배관료가 제일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그거를 공연 수익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진점이 높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게 관한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걸 시설들 늘려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졸업 전시회를 준비하고 했을 때 이게 전부 개인 사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빚더미 앉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계시는 예술 종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님의 애정 어린 시선이 좀 어루만져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라는 걸 상상을 못합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정말 검찰총장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현자 타임을 겪으신 다음에 지금 그 과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정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대하고 계신 분입니다. 중간에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만 그 여학생 이제 여성 청년 예술인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그냥 마이크를 넘겨버린 거예요. 목소리가 없었고 이 대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자 타임 요즘 현타 이렇게 부르는데 윤 후보가 이런 말뜻을 아실까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현실 회피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 회피냐 현타가.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윤석열 후보가 혹시 마이크 울렁증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마이크를 자신에게 넘긴 게 한 2번 정도였다. 왜곡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편집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또 이제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어요. 자, 먼저 노부 여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편집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네. 4번 넘긴 것 같고. 4번쯤 넘겼다. 질문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후보가. 여기서 질문, 청년 예술인들의 질문은 이 어려운 청년 예술인들의 그 지원 문제에 관련된 맞습니다. 내용이잖아요. 네. 대관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졸업 작품을 사비로 사비로 해야 준비하는 된다.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공약 문제를 떠집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공약 문제죠 이러면서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준석 대표가 대답해 주길 바라면서 넘겨버린 거잖아요. 마이크를. 근데 이런 일이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연합뉴스 TV에서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네. 포털이 너무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대해져서 각 언론사들이 포털에 그냥 뉴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 존재인 것처럼 지금 종속된 네. 것처럼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못하시고 그 어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언론 자유 얘기로 흘러갔죠 그때. 네.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런 식의 패턴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는 혼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넘길 수가 없어서 다른 이야기라도 했지만 마이크 셔틀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 셔틀이 넘어갔고 그냥 대답이 어느 쪽으로 나온 거죠. 요점은 질문을 이해를 못하고 질문을 사실 근데 그때 더 충격이었던 거는 이런 문화예술인들은 사실은 즉석에서 질문이 나온 거겠지만 그런 방송국에서 나오는 질문은 질문지를 주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리 질문지를 주고 뭐라고 대답해서 나오잖아요. 그대로는 뭐 가든 안 가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지를 미리 받아놨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전혀 생각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냥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이나 이해가 없다. 난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큰 문제다. 저 어떻게 보셨어요? 최 교수님. 큰 문제죠. 큰 문제다. 영희 생각과 동일하고요. 영희 생각과 동일하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셔틀입니까 지금? 생각도 셔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문제는 뭐냐면요. 셔틀 한 것도 문제지만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다닐 때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많이 조명이 되는 게 저는 더 안타까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요.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한 표로는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 이러잖아요. 근데 선거 전략적으로 보면 그게 긍정적인 평가예요. 후보가 자꾸 부각이 돼야 돼요. 물론 뭐 후보가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언론의 조명은 후보가 받고 후보의 발언이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이 셔틀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이준석 대표가 더 조명을 받고 청년들이 질문도 이준석 대표한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 후보는 어디 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어떤 토론 능력이라는 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마이크를 넘기지 말고 가능한 한 본인이 답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뭘 잘 모를 때 그때 이준석 대표한테 마이크를 넘겨야지.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예컨대 이 마이크를 넘기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후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신뢰감 이런 부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윤 후보 측은 꼭 기억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저는요 혼자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혼자. 네, 왜냐하면은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분은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네. 항상 이준석 대표랑 같이 다니면서 이준석 대표가 해결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아니 윤석열 후보는 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하셨고 사법시장도 네네. 붙으셨잖아요. 얼마나 현학적이고 이 많은 식견이 있으시겠어요.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또 옆에 누가 있으면 나눠서 답을 하거나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본인의 또 이제 의지를 밝히는 게 좀 기회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아까 뭐 저희 국민의힘 쪽도 후보가 90% 역할이다 이렇게 인정하더라고요. 앞서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2번 정도 마이크를 넘겨받았고 편집이 있었던 거 맞는 것 같다. 4번 정도의 편집이 없었던 것 같다. 노 변호사님 이제 개인 의견인데 이거 한번 향후에 팩트 체크 해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라디오에서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선대위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보통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어디를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선은 후보가 중심이 돼야지 그런 지원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당의 상임 고문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조언을 해주고 부족한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러는 말하자면 간접적인 지원을 역할을 하는 거지 무슨 전면에 나서서 뭘 끌어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자, 윤석열 선대위는 오합지왕. 우리가 흔히 오합지졸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오합지왕은 처음 들었어요. 자, 대통령 선거만 6번째다. 이해찬 상임고문이 이 정도의 관록 있는 분의 평가. 자,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뭐 이제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후보가 나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마 이해찬 선대 고문은 상임 고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종인, 이준석 대표적으로 이 두 분들이 전면에 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언론이 주목도가 높아 이분들의 말 하나하나가 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오늘 이준석 대표는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50조 100조 100조였죠. 그 관련해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럼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게 후보가 나와서 뭘 얘기를 하고 후보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후보가 발언한 내용마저도 뒤집어 버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해 버리고 조율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로 가게 되면 후보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상임 선대위의 상임 고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선 과정에서는 후보 중심이 되고 후보가 뭐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플레이어로 활동하다 보니까 후보의 존재감이 줄어드는 거다.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자,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있죠. 이게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게 이제 양평 땅입니다. 이 어찌 보면 또 뭐 대장동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자, 민주당이 이 수상한 거래를 벌였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거 저급한 네거티브다 또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 노 변호사님 법조인으로 이거 좀 쟁점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처음에 양평에서 LH공사가 개발하려고 했던 곳은 그 A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근데 거기가 지자체가 반대를 하고 주민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무산이 됐는데 공공개발이 무산되고 그 옆에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뭐 근저당이나 이런 것을 설정해서 차명 소유 비슷하게 그 최은순 씨가 하고 있는 와중에 장모가 윤 후보의 장모 거기를 이제 이 최은순 씨 쪽에서 우리가 개발하겠다라고 신청을 한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청한 것을 양평군에서 오케이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서 개발하는 곳은 특히 산이었다는 거예요. 산을 깎아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데 지자체에서 원래 그 옆에 있는 그냥 평평한 곳은 기반시설이 다 들어있는 곳은 반대를 했는데 네. 갑자기 산을 깎아서 한다는 곳은 다 오케이를 해줬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처음에는 그 산을 구입하면서 자기가 농사 짓겠다라고 해서 농업 회사를 차려가지고는 농사 짓겠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산을 다 개발해가지고 택지로. 하는 그런 식의 이상한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래 니네 개발해라라고 했는데 또 그것도 한 4, 5년 정도 그냥 묵혀놨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안 된 것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다 봐주고 개발이익도 한 800원 났다라고 하는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네. 한 200억 정도 개발이익 난 것을 계산했다가 17억 정도 부과했는데 이익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세 번에 걸쳐서 다 명원으로 만들어주고 네네. 이게 전부 다 김성교 의원이 다 해줬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거치게 되면 전부 다 특혜가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부 다 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요. 일단 이제 의혹인데 특혜가 굉장히 많이 개발의 편의를 제공한 특혜다. 그게 그 지역에 이제 뭐 지역구 의원과 또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다음 주에 팩트 체크를 또 두 분이 해 오셔서 어떻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주는지 보도록 하죠. 야, 오늘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주간 이슈 먼데이는.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 주간 이슈 먼데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깜짝 간식을 쏘고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추워진 날씨에 뜨끈하게 드실 수 있는 곰탕 라면입니다. 곰탕 라면. 영양분이 좀 많이 있을까? 자, 기운 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제 뉴스를 살펴보는 월요일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네. 자, 지난 주말에 말이죠. 미국 중부 지역은 초강력 토네이도가 강타를 해서 이게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뭐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고요. 뭐 건물 붕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 피해 상황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뭐 전기와 물이 끊기는 등 엄청난 피해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무려 36건의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켄터키와 테네시, 미시시피, 아칸소 등 남부 4개 주와 일리노이, 미주리 등 중부 2개를 강타를 했는데 최근 뉴스를 또 보니까 여기에 인디애나주하고 오하이오주까지 다 이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됐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토탈 8개 주가 이 토네이도로부터 영향을 받았고요.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이 토네이도의 풍속이 112km에 달했고 이 잔해가 상공 2만 피트, 약 6,100m까지 날아오른. 6km 상공까지.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네.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켄터키 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자원에 긴급 투입을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이 켄터키주 메이필드시 같은 경우에는 사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폐허가 된 가운데 네. 양초 공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직원 110여 명 가운데 7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 언론들이 지금 관련 보도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5개 주 이상을 한꺼번에 휩쓴 토네이도는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규모와 위력이 역대 최악이다 이런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5개 주 이상 중남부 8개 주에 영향을 미쳤는데 동시에 36건의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네. 휩쓸고 다녔다고 하니 정말 이 전쟁터 같은 쑥대밭의 사진들이 계속 보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여름철에 태풍이 지나가잖아요. 초가을 네. 정도까지 오고. 그래서 토네이도도 그렇고 뭐 허리케인도 그렇고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거 아닌가 알고 있는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례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네이도는 연평균 기온이 10도에서 20도 사이의 온난한 지역에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데요. 미국에서도 주로 봄과 여름에 발생을 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통상 12월에는 에너지 공급원인 따뜻한 공기가 없어서 강력한 토네이도 발생이 드물지만 이 최근 중서부 지역 할랭 정선에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거대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인데 미국 남부 지역에는 21도에서 26도의 늦봄이나 초여름 날씨가 네. 이어지는 고온 현상이 관측이 됩니다. 네네. 예. 그런데 또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나니까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대요. 아이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지구 온난화와 토네이도 간의 상관관계를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12월에 이상 고온 현상이 토네이도의 원인이 됐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와의 상관관계를 이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상 고온 현상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도 기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맞습니다. 하는 얘기를 냈더라고요. 예. 자, 이번에는 그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호주 방문 중에 나왔는데 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 6일에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이유로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잇따라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지금 동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을 하면서 성공을 기원했다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너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냐. 예, 뒤통수 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유럽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과연 이 외교적 보이콧이 효용성이 있을까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동참하지 않거나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중이신데 관련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외교적 보이콧에 참가하라는 그 동참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는 바로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는 뭐 미국, 중국 다 와서 또 세계적인 축제에 이제 남북 관계 전환의 계기도 됐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도쿄는 이제 하계 올림픽이었고 우리는 이제 동계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좀 지켜볼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코로나19 우리나라도 정말 좀 걱정되고요. 우리나라보다 또 지금 다른 나라들은 더 심각한 상황들이던데 이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빨리 퍼지더라고요. 네, 영국은 그렇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네. 지난달 24일에 사실 제가 오미크론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사본부에서도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식 보고를 했지만 보츠와나에서 발견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두세 주 전입니다. 예. 불과. 그런데 현재는 60여 개국에서 이미 확산 중에 있고요. 특히 영국에서 이 오미크론 감염자 중에서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왜 오미크론 이야기하면서 전염력은 강하지만 중증도가 낮다. 맞아요. 그 얘기 했었죠. 굉장히 경미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영국은 조금 다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런던 위생대와 영국 열대의학대학원 연구진의 보고서를 이용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더 강한 규제를 하지 않게 되면 내년 4월 말까지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최대 7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12일 밤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급하게 TV 연설을 통해서 현재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2, 3일 간격으로 2배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살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한 추가 접종 완료 목표 시한을 내년 1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로 한 달 앞당기겠다. 그리고 임시 백신 접종 센터들을 추가 설치하고 휴일 없이 주 7일 내내 운영을 하겠다. 강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네, 충격적인 얘기네요. 이게 지금 확진자가 아니라 이 상태로 가면 규제 취하지 않으면 내년 4월 말까지 사망자가 최대 7만 5천 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오미크론 변이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국뿐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속속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 지금 해야 한다 이렇게 각국 정부를 향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또 나이트클럽 등에 입장할 때 코로나19 증명서 제시, 가능한 한 재택근무 권고 등 거의 6개월 전에 해제를 했던 규제 조치들을 다시 도입을 했고요.
자, 이스라엘이 또 강력하게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했고요.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신 미접종자들은 쇼핑몰도 이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쇼핑도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백신 미접종자 부분 격리를 끝냈거든요. 그런데 내년 2월부터는 14세 이상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백신을 맞을 때까지 3개월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에서 47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프리카와 유럽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키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추가적 보호 수단인 페이스 실드 착용 의무화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 실드, 아예 얼굴을 가리는 거군요. 전체를 가리는 거죠. 자, 이게 참 유럽 심각합니다. 이게 마트를 못 간다는 게 미접종자. 우리나라는 아이고 마트 못 가면 택배로 시키지 뭐 하겠지만 그렇죠. 지금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택배 시스템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 마트 못 가면 식료품이 떨어져요.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는 계속 하잖아요. 네. 축구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이 선수가 경기 중에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고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제일 충격적인 게 관중들이 그 수만 명이 따닥따닥 붙어 앉으면서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요. 섬찟섬찟해요. 보면서도. 네. 예. 자,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에서도 지금 1군 선수 8명 등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경기 일정 자체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중에 선수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지거나 관중들 중에서 일부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 매체인 베를리너 차이퉁은 최근 몇 달 동안 선수, 코치, 심판, 감독 등 스포츠 관계자들이 경기 중 쓰러지거나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현재까지 총 21건이 나왔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특히 백신 접종을 거부한 선수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심근염 위험이 더 높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